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99년도에 박스넷이라는 인터넷 증권 관련 기업을 창업해서 한 4년간 경영을 했고요. 그 후에는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자산운용, 일종의 이제 인공지능인데요. 그 관련 연구를 계속했고 한국뉴욕주립대학에서 금융공학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은 블록체인 OS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가 이민하 교수님이 이제 하라고 하신 내용인데요. 4차 산업혁명의 특성과 충격, 1차 분배, 그러니까 일자리와 이제 임금에 관한 문제죠. 그 다음에 2차 분배, 세금과 복지에 관한 문제, 이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라. 탈중앙화된 신용체계인 블록체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해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주제들만 모아놨는데요. 그것도 20분 안에. 네, 그것도 딱 20분 안에. 이게 제가 톰 크루즈가 아니라서 미션 임파서블을 어떻게 수행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을 맡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혁신하라 한국경제라는 책과 블랙 오션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나갈 길에 대해서 이제 쓴 책이 있어서 아마 이런 역할을 맡은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이민하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림 중에 하나인데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거대한 파도처럼 지금 오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이 농업을 이제 제조업으로 대체하게 되죠. 특히 이제 노동인구에서.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대량 생산에 의해서 서비스업을 증가시키게 되고 3차 산업혁명은 자동화로 인해서 어떤 컴퓨터 밑에서 종속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인구를 굉장히 많이 늘리는데요. 4차 산업혁명은 지능화로 인해서 자율주행차처럼 아예 인간이 필요 없이 엄청난 생산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1차 산업 그런 과정에서 엄청난 그 갈등이 생겨납니다.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상가로서 아담 스미스와 레옹 발라 같은 분이 나타나고요. 2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난 공황이나 계급 갈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케인즈와 마르크스가 길을 제시했고요. 3차 산업혁명은 국가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에크와 프리드만이라는 사상가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는 리피킨 같은 사람이 한계 비용 제로 사회, 그러니까 생산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탭스콧이라는 분이 위키노믹스라는 개념으로 공유 생산이라는 이제 개념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커즈와일이라는 분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낼 특이점이 이제 곧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변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근데 인간과 사회 제도는 잘 변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단한 갈등이 생겨날 것인데 이 갈등을 어떻게 잘 관리할 거냐가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한반도 경우는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이제 6.25 사변을 겪게 되죠. 근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는 1차, 2차 산업혁명을 압축적으로 달성을 하고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선도하게 됩니다. 한 2000년경을 전후해서.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 상당히 뒤처지고 있어요. 과연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제가 화두를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은 결국은 SNS, 빅데이터, 인공지능, IoT로 무장한 벤처가 전통적인 대기업 모델을 분해하고 번들링하는 겁니다. 탈중앙화하는 그런 개념이죠. 여기에서 엄청난 규모의 그 유니콘들이 나타나는데요. 유니콘이라는 건 벤처기업인데 1조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최근에 보면 약 174개의 그 유니콘들이 나타났고, 우버가 한 70조, 샤오미가 한 50조, 에어비앤비가 30조의 가치를 불과 한 5, 6년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이 101개, 중국이 36개, 영국이 7개, 인도도 7개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2개밖에 없습니다. 쿠팡과 그 옐로우 모바일이 이거 등록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서는 선두에 섰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서 상당히 지체되고 있다는 현상을 보고 있는 거고요. 세계적인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자원, 자본, 금융기업들은 지금 시가 가격이 줄어들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 회사들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특성들을 쭉 보면 기술 부족에서 기술 공유 시대, 자원 부족에서 자원이 풍부한 시대, 자본이 부족한 시대에서 자본이 과잉된 시대,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에서 노동력이 과잉인 시대, 공급이 부족한 시대에서 공급 과잉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노동력 문제 몇 가지만 다뤄보겠는데요. 노동력 부족에서 노동력 과잉으로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일자리를 새로 창조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지난 한 2000년까지만 해도 노동 생산성과 임금은 거의 같이 갔는데요. 2000년 이후에 굉장히 괴리가 생깁니다. 노동 생산성은 3.3%로 증가하는데 그 임금은 훨씬 더 적게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자유주의 폐해다. 혹은 이로 인해서 생긴 사내요금을 과세해야 된다. 뭐 이런 논란도 있고 실제로 낙수 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고용 없는 성장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일자리가 실제로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로 빈부격차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그리고 기업 크기별 임금 격차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대기업이 고용이 줄어들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임금이 청년과 장년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대 초년생이나 50대 장년이나 임금 격차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1.3배 내지 1.5배인데 우리나라 정규직 같은 경우는 거의 3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임금이 많은 정규직보다는 그 비정규직이라든가 시장의 임금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채용하게 되겠죠. 그 결과 조기 퇴직이 원인이 되고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소득을 비교해봐도 어떤 초등학교 교사나 공무원이나 어떤 대기업의 정규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금이 구성되는데 비정규직이나 정규직, 그 비정규직은 이런 식으로 30, 40대부터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런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정규직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격차 때문에 여기서 피크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탄화해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저는 1차 분배에 대해서는 동일가치, 동일노동의 동일가치가 관철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시장경제 원리와 헌법적 원칙이 잘 관철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장년,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하고 실업급여를 확대해서 유연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연 안정성은 플렉서블, 해고는 비교적 자유롭되 그 해고된 사람들이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충분히 받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민간 정규직의 임금 피크제를 지금 정부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거보다 공무원 임금 피크제가 먼저 있어야 민간한테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예로 아까 우리나라의 그 연봉소열제가 문제가 되는 어떤 표본이 공무원 월급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중등교사의 급여를 보면 한 40대 정도부터는 거의 평탄화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50대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데요. 이런 문제가 민간까지 영향을 미쳐서 정규직이 50대에 지나치게 많은 월급이 우리나라 임금 구조를 전반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가 이제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조선일보에서도 이런 논의를 사설에서 봤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쩌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교육 비용을 쓰는 나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부족과 공급 과잉 문제를 좀 다뤄보겠는데요. 지금 한계 비용 제로 사회가 돼서 공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부족합니다. 결국은 빈곤층의 복지와 개도국의 수요를 이용해서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과잉 생산 설비가 상당히 문제죠. 대기업 투자 확대가 일자리를 증가시킨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야 되고 디지털 융합 산업이 필요하고 국내의 저소득층에게 복지로 수요를 창출해야 되고 개도국 빈곤층이 약 30억 명에게 어떤 물품을 제공하는 검약 경제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뭐 신문에 나오고 있는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조선업계, 철강업계, 해운업계 이것도 결국은 독립적인 일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난 어떤 그 현상이라고 공급 과잉 현상이라고 보고요. 일시적인 현상이라 장기적인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지와 세금 문제를 좀 다루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세전 소득에 대해서는, 시장 소득에 대해서는 OECD 국가와 거의 비슷한 0.42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위 수가요. 그런데 세금과 복지를 후인 가처분 소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의 미국이라든가 멕시코, 터키 수준으로 되는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세금과 복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요 국가의 재정 수입 및 지출 구성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세금을 18% 걷고 GDP 기준입니다. 사회보장기여를 6% 걷어서 일반 재정을 20% 쓰고 복지 지출을 10% 씁니다. 근데 다른 대다수의 나라를 보시면은 20% 내지 한 30%까지 복지 지출을 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추세는 이 복지 지출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복지 지출을 늘리려면 세금을 늘리거나 사회보장기여를 늘리거나 일반 재정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세금을 늘리는 거는 지금 시대의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항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는 바로 일반 재정을 줄여서 복지 지출을 늘리는 스위스 같은 모델을 우리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는데요. OECD 자료에 따르면 이게 이제 10분위로 그 소득을 10개로 나눠서 복지급여를 어떻게 분배하는가에 관한 표입니다. 보면은 덴마크,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못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복지를 분배하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조금밖에 분배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들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근데 반대로 멕시코, 터키, 그리스,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이상하게 잘 사는 사람들한테 복지급여를 엄청나게 줍니다. 특이하죠. 저도 이 그래프를 만들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잘 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나라도 대부분 망했죠. 이태리 망하고 있고 그리스 망했고 스페인 망했죠. 이게 바로 포퓰리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 복지를 늘리는 게 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잘 살고 목소리 높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복지를 주는 게 포퓰리즘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냐? 평균적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우리는 한국은 제일 잘 사는 집단한테 굉장히 많이 줍니다. 14% 줍니다. 이상하죠. 그리고 제일 못 사는 사람한테도 제법 줍니다. 14%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쪽으로 물론 가야 되겠죠.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로 가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구조는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를 가져간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2020년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어떤 소득과 어떤 복지 혜택을 받는가를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공무원들이 엄청난 복지 혜택을 갖게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분들은 대부분이 상위 10% 안에 계신 분인데 이런 분들이 점점 더 많은 복지를 갖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도 상위 한 20%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라서 가입자는 많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은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가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복지를 가져가는 이런 포퓰리즘적으로 지금 구조가 이미 짜져 있습니다.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상당히 앞으로 장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복지는 증대해서 수요를 유발하고 출산을 증가시켜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고 저소득층 유중에 직접 복지를 증대하고 증세를 최소화해서 공공부문 낭비를 축소로 복지 재원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요즘 그래서 밀턴 프리드만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주목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제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징으로서 자본 부족 시대에서 자본 과잉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역사 이래 이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 그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오고 있죠. 과연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가? 최근에 어제 신문 보면 한국은행이 동전을 없는 소생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동전이 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뒤에는 동전뿐만 아니라 지폐까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움직임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비용을 오히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은행에서 지폐를 꺼내다가 자기 금고에다 놓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됩니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뱅크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폐를 없애는 겁니다. 동전도 없애고.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수많은 나라에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세계가 지금 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면 지하 경제가 없어져서 그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경제 발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우리나라는 그 5만 원권 지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약 70조 정도가 지금 갇혀 있는데, 만약에 현금을 폐지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불법이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머지않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독일과 영국도 일본도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정식 화폐로 지금 채택을 했고요. 중국도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그 부패 척결과 마이너스 금리에 대응해서 지폐 없는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뭔지 조금 설명드리겠는데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자동화와 연결성이고 기술은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와 위키노믹스라는 책을 쓴 탭스콧이라는 분이 블록체인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다음 달에 출간합니다. 이게 엄청난 혁명적인 기술이라는 거죠. 세계 42개 은행들이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하나은행이 합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감원장께서 작년 말에 우리나라도 블록체인을 연구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한국은행도 블록체인 기술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다 얘기하고, 한국거래소도 블록체인 사업에 돌입을 합니다. 그럼 블록체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비트코인을 만든 그런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그 분산화된 암호화 장부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장부를 다 공유하고, 그래서 효율성이 있고 보안성이 뛰어나고 시스템이 안정하고 투명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원리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최근에 10분 동안 거래된 전 세계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장부로 만들어 확정을 하면 전 세계에 있는 P2P로 연결된 수천 대 수만 대의 그 컴퓨터에 블록을 저장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10분 동안에 또 거래 내역을 만들어 갖고 확정하면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하고 마지막에 최근에 그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 세계 수천 대 수만 개의 컴퓨터를 한꺼번에 해킹하지 않으면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데이터를 절대로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데이터베이스 기술보다 싸고 안전하고 해킹이 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블록체인 OS라는 회사인데요. 인터넷이 정보의 그 유통과 비용을 싸게 했다면, 블록체인은 재산과 어떤 그 재산권과 금융의 그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가 PC 시대의 OS였고, 안드로이드가 모바일 시대의 OS라면 블록체인 시대에는 새로운 OS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블록체인 OS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당, 정치, 사회 질서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그 직접 민주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최근에 김강원 교수님께서 전에 그 인사위원장 하신 분이죠.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민간끼리 P2P 화폐를 교환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뢰공학으로 입법, 사법, 행정, 선거의 중심축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공 부분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탈중심 공유 정부만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대안이다. 거버먼트 3.0은 실패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신뢰 기반을 이용한 바로 공유 정부가 우리가 만들어 나갈 어떤 대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국회 시스템에 대해서 다들 실명하실 텐데요. 그게 바로 이제 간접민주제죠. 대의민주제. 여기에서 직접민주제로 갈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00만 명이 법안을 서명하면 국민투표에 회부해서 국민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스위스가 이런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를 해갖고 대단히 그 번영과 행복한 나라로 만들었죠. 그동안은 투표 비용이 비싸다, 민도가 문제가 있다, 정보 전달 비용이 비싸다 그랬는데 이게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블록체인 기술로 완전히 투명한 아주 값싼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영국의 스마트 매틱스라는 회사는 이미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 시스템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세상은 중앙 집중에서 탈중앙화에서 분산화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통신사에서 인터넷에서 블록체인으로 가고, 관치경제가 독과점 경제에서 혁신경제로 가고, 국가 집중에서 지방분권에서 시민자치로 가고, 독재 권력이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난 일자리에 충격을 줄 것인데, 그럼 과연 이런 자율주행차를 같은 그 로봇에 의해서 생겨나는 없어지는 일자리를 과연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까 이민하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호모 파덴스, 굉장히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다시 반복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 경제, 그리고 이런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30억 명의 후진국 사람과 우리나라의 빈곤층을 어떤 결핍으로부터 해방시켜서 행복한 나라로 만듦으로써 대규모 수요를 창출해서 산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 크루즈처럼 열심히 달려왔는데 뭐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민하 교수님이 주장하시는 미래는 예상이 어려우나 바람직한 미래는 함께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